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3시의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이에 대해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얘기인데요. 먼저 첫 주제는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이 빼고 권력투쟁 물음표. 여기서 이는 이준석 대표의 이죠.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월 7일 윤리위, 8일 새벽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후에 지금 잠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이후에 어떻게 하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도체제를 놓고도 얘기가 많았는데 영상으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그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전당대회를 하자.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골위가 아닌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올라왔고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원 당규상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소위부달입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는 늘 안정적으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 예, 이준석 대표가 사고, 그러니까 잠시 직무수행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이때는 이제 새로 전당대회가 필요가 없죠. 또는 권위, 자리를 비우는 상황, 다시 오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전당대회를 하든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 분분합니다. 윤석 대변인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어떻게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기보다는 이제 해석을 해야죠. 예. 거리라고 했을 때 전당대회가 가능한 건데 거리라고 하면은 아예 자리에 없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사표를 냈거나 뭐 어떻게 됐거나. 근데 지금 그 상태로 해석되지는 않아요. 사무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뒤에 돌아오니까요. 돌아올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은 전당대회는 불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할 거고. 그러면은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한다면 6개월 동안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근데 여당이 집권 초기임에도 6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을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 지도체제를 다시 확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 하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어요. 당원 당규. 아, 있어요? 저희 당원 당규에 보면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고위 기능이 상실할 경우가 뭐냐?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최고위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예. 즉 지금 9명이 그 정원이라고 원래는 봤을 정원인데. 때 지금 8분이 계시거든요. 김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추가로 3명만 사퇴를 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남는 분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최고위에서는 어떠한 안건도 의결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도부 붕괴, 즉 2011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때 디도스 사태가 일어나서 홍준표 지도부가 유승민, 원희룡 등등 최고위원들을 연달아 사퇴하면서 무너져서 예.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상정을 한다면 또 전당대회를 그 이후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비대위가 들어온 다음에. 비대위 체제가 들어온 다음에. 예. 그때 전당대회는 온전히 2년짜리 임기를 갖는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됩니다. 예,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게 이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다 사퇴해 버리면은 상식적으로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 장철민 의원님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법적으로는 사실 되게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그 일종 이제 사고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올 수 있는 법적인 상황에서
뭐 당연히 권성동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당대회 열방법이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법적인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실제로는 오히려 이미 넘어뜨렸으니 이 이준석 대표 뿌리를 뽑아보자. 그 다음에 빨리 우리가 이 당권 투쟁에서 좀 승리하고 싶다라는 일종의 권력적인 욕망들이 분출되고 거기에서 이제 갈등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조기 전대론으로 나올 뿐이지 이게 뭐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으면 사실 이게 아주 심플한 문제다. 이건 뭐 이렇게 예. 논란될 일은 아니고 그럼 이후에 이제 이 권력 갈등들, 권력 투쟁, 이 당내 권력 투쟁에 대한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에 대한 일종의 이제 전초전을 이 싸움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적 해석이나 논리가 중요하다기보다 여기에서 어떤 이 일종의 이제 세력 간 이 규합들이나 힘들이 모여지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사실은 맞는 예. 관측 같습니다. 지금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조금 전 영상을 보면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직무대행이죠. 예. 지금 모두 발언을 하는 작업인데요. 모두 발언을 한 때 지금은 현재 비공개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원들의 뜻을 좀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최고위원회의는 현재는 당대표가 권리가 아닌 사고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불가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뜻을 좀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징계 나오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직무대행이라는 워딩을 딱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아니다, 직무대행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6개월 동안은 어쨌든 그 선언대로라면 그리고 그 법리대로라면 권성동 대표가 6개월 동안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내대표 역할을 동시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법의 불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해석도 여기저기서 난무하게 되고 각자의 유리한 방식으로 정치적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이면서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하반기 국회가 막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거기다 여당의 여소야대 국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업무에 그 부담이 많이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약간 미완의 상태,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대한 최대한 빠른 그 의총에서의 결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직무대행 체제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거니까 직무대행을 6개월 동안 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쉬운 선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해석에 관한 투쟁이 분명히 저는 이번 의총에서 초재선 중진까지 다 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당규를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국민의힘. 근데 일반적 해석상 지금 상태를 권리로 해석할 수 있는가? 예. 그렇게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명이거나 탈당권이거나 이런 징계가 아닌 이상 그 징계 기간 동안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 못할 뿐이지 대표의 권한이 없어졌다. 그게 권리잖아요. 예.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예,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의 문제로 보기보단 이제 당내 다양한 세력들의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데 전당대회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거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함으로써 현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할 건가 말 건가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까지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최고위원들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다. 물러날 뜻이 별로 없다라는 예. 것 같아요. 물론 개별 최고위원들의 뜻을 다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소강 국면이 지속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당내에서 전당대회로 가자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그리고 오늘 이제 의총에서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분출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후에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아직은 지난 징계 이후에 그 다음 날이던가요? 바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예. 징계를 수용할 뜻이 없다, 불복하겠다라고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입장이 없어요. 그때 인터뷰까지만 하더라도 뭐 법적 대응을 포함한 이제 대응을 시사하고 물러날 뜻이 없다는 걸 밝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나 예.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의총까지 보고 아마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인지 표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예. 한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그 법원의 가처분 신청들이 인용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당의 자치사무는 네. 사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안 건드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 건은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 법원이 그 당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민생당의 당권투쟁과 관련돼서도 예.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고 조금 멀리 가서는 과거에 신민당 때 그 김영삼 후보와 이철수 후보 또 공교롭게 이철수 후보가 이른바 강목 전당대회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당권과 관련돼서 법원이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권은 왜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적극적으로 인용을 하느냐를 보면 그 당권과 관련돼서 실제로 그 당권을 쥐는 사람은 국가 권력이 굉장히 밀접하게 가닿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윤리위 징계가 이준석 대표 주장하는 것처럼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적법성의 문제가 있고 만약에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예. 법원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면이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면이 복잡하게 달라지겠군요. 굉장히 예. 복잡해지는. 그러면 이제 예. 너무너무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강목 전당대회는 태어나시기 전에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로 제가 유치원 때 일인 것 같은데 저도 전설처럼 듣던 얘기인데 대단하네. 80년대생인 또 김재섭 네, 비대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썰전 라이브를 위해서. 좀 어색해요 저런 얘기하는. 나무위키에서 본게 신민당 아닐까. 시절 얘기하고 신민당 뭐 제가 해도 좀 어색한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당원 당규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살짝 봤는데 당원 당규 26조 3항에 따르면 예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거리된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뜻은 자리를 비웠다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물론 6개월 당원권 정지니까 6개월 정도 빌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거는 이제 앞으로 못할 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퇴나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거리된 상태가 아닌 사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행을 못하는 상태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역시 당원 29조 2항에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지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당대회를 열면 누가 유리할까, 누가 관심이냐 이런 여론조사가 발빠르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뉴데일리가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제일 높은 후보 적합도에 나왔고 물론 이제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정은 당원 당심 7, 민심 3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의원, 권성동 현재 권한대행, 직무대행 순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짧게 여쭤보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일단 저 여론조사를 보고 갑자기 그동안 조용하다 흥분하실 분이 계실 것 같고요. 아 누군가요? 그건 뭐 알아서 추측을 하시고. 근데 저건 이제 인기 투표성 여론조사잖아요. 예. 그리고 너무 이른 얘기고 아직 이게 상황이 정리가 안 됐고 전당대회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예.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거는 진짜 구체적 상황이 닥쳐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전당대회를 열면 누가 유리하냐? 그걸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합니까? 저희도 그래서 뭐 안 쓰려다가 자량이 있어서 이 정도 얘기하세요. 더 질문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요건 여기까지만 하고. 지나치게 근데 빨랐어요. 다시 한번 그냥 그래프를 빠른 게 잠깐 아니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뒤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덮어서 하나 보여주시면 예. 갑자기 안 나오다 나온 분 누구 얘기시? 아니 갑자기 조용하다 흥분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알아서 추측을 하세요. 여러 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래프를 찍어서. 저도 좀 한 분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두 분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 크게 저는 웃었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아니 여기 이름 빠진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얘기하기가 저도 조심스러운데 이분들이 다 나오면 모르겠어요. 예. 근데 다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구도가 형성이 될 거고 또 민심 3, 당심 7 저희는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습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보인다.
근데 그 나머지를 보시면 25%예요. 나머지 예.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대립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딱 듣고 예, 한 가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에서 조금 저도 기사 봤거든요. 예. 의미 있게 본 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1위인 것으로 나왔어요. 그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들어온 상당히 지 얼마 안 촉촉해 됐기 할 만한 때문에. 여론조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적절하냐에 대한 여론조사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로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팽팽합니다. 적절하다가 33.2%, 과도하다 31%, 미흡하다 27.5%, 잘 모른다. 미흡하다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보면 과도하다는 의견이 30% 정도고 약 65% 정도는 징계를 더 무겁게나 또는 요 정도는 때렸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일 거예요, 아마. 예. 이것도 두 개로 물어봤을 텐데 어쨌든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이걸 용인하는 의견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아직 당대표 이런 얘기는 사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조기 전당대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지금 집권 여당의 권력이 당권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얘기도 하나 있는데 오늘 중진 의원들 3선 이상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장제원 의원이 또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이 안 가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이 지금 전국에 발을 담그기 싫어하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수 비대위원님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윤핵관과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이해가 높지 않습니다. 깊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멀리서 먼 발치에서 바라본 느낌으로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결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보면은 권성동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목소리가 조금씩 다르고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나 행보들도 좀 결이 좀 다르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특히 이제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많이 했고 예. 이견을 좀 보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내 중심으로 좀 의원들 중심으로 뭔가를 이끌어가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장제원 의원이 또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어떤 등산회를 갔던 그러니까 뭐 버스가 23대가 동원됐다고 하는 여원산악회라고 네. 하죠. 원래 이제 지역구의 지지 그렇죠. 모임입니다. 지금 저 사진입니다. 바로 윤리 징계 다음 날 올렸는데 뭐 갑자기 급조됐다고 볼 수는 어렵고 그렇긴 미리 하죠. 이제 약속이 돼 있었겠죠. 미리 코로나가 끝났으니 끝났다기보다도 좀 잠잠해졌으니 지지 모임 등산대를 갑시다. 그래서 간 모임입니다. 지금 예. 사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정책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도부 공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예.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이 누가 당권을 잡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일단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 뭐 민들레 모임이니 뭐 혁신 포럼이니 항상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차기 당권 관련해서. 그래서 좀 과도하게 해석되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결이 좀 달랐고 이번에 중진 모임은 아무래도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에 권성동 의원 중심으로 좀 형성됐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뭐 약간 껄끄러워서 장제원 의원이 안 갔을 수도 있고 추정의 영역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총선 과정까지 그러니까 공동의 지금 어떻게 보면 목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엎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천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 힘의 싸움들이 시작될 수도 있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야 뭐 차기 공천권까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류의 움직임들이 이제 비로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권 때문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한다고 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해석인 것 같고요. 권성동 대표야 당연히 권성동 대표 나름대로 이 상황을 지금 이제 본인이 원탑인 상황을 굉장히 이제 길게 가져가면서 국정의 2인자로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들을 본인이 또 보이고 싶어 할 테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장제원 의원과 이 권성동 대표 간의 일종의 모종의 경쟁 관계가 모종의 이제 힘싸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쪽에 그 실체가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누구가 윤핵관인지 그냥 어렴풋하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실은 윤핵관인 척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기에 이렇게 붕괴되고 그리고 상황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윤핵관이 언제까지 훈장이거나 완장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굉장히 빠르게 나는 윤핵관이 아니다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에서 속속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박우석 의원님 혹시 희망사항 아니 뭐 희망사항이 아니고 예측입니다. 예측, 예. 그리고 근데 장제원 의원은 그동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무슨 행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인수위 갔다 온 이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거기에 많이 힘이 실려 있다. 우리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예.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간의 갈등이 쭉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과정에서도 장제원은 이렇게 표면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 딱 뭐 간장 한 사발 이 얘기 그 장면에서 예. 지목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갈등의 뇌관에는 장제원 의원이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윗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준석 이 성상납 폭로의 의혹 윗선. 폭로의 윗선 윤모 씨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아닌 다른 윤모 씨가 지목이 됐는데 거기가 최고 윗선이 아니고 다른 윗선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잖아요. 보도에도 됐었습니다. 다른 예, 윗선이 JTBC가 있다. 보도를 했잖아요. 그 추측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근거는 없지만 장제원 의원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장제원 의원은 이른바 이제 최고 윤핵관이라는 말하자면 원죄면 원죄고 예. 또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선입견이면 선입견이고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부가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든 그 책임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평윤 씨 윤희석 대변인에게 윤핵관들 분화 여부에 대해서 저분은 그 유씨는 아니죠. 파평윤 씨 맞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 안 갔으니까 그 지목된 그렇죠. 유씨는 아니잖아요. 윗선의 윗선 윤 씨는 예, 아니에요. 수정을 할게요. 일단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1차적으로 윗선으로 지목됐던 그 윤모 씨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선거 인수위에 과정에서 예, 선거 과정에서 지금은 대통령실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인수위에 있었죠. 인수위에. 인수위에 있었는지보다 일단 선거 과정에 있었던 건 맞아요. 맞아요. 선대위에. 예. 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일단 윤석- 대통령실은 네? 네. 좀더 윤내 석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유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자 그렇고 그 분화 얘기하셨고 아까 이제 윤핵관임을 부인하는 상황이 올 거다 말씀하신 건 아마 국민의힘 저희가 더 분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죠.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윤핵관이 된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이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언론이 명명했고 뭐 이준석 대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윤핵관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쭉 퍼진 건데 결국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5년 임기 동안에 정권이 성공하도록 하시는 그 일에 매진해야 되고 지금과 같은 상황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당 대표가 이렇게 되고 이거 누가 6개월 동안 사고인지 거리인지 이런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나 의견 대립을 가지고 윤핵관이 분화한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보다는 지도부를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입장 차가 의견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의견만을 또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지금 생각보다 갑자기 떨어진 상황에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냐, 더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을 어떻게 본인 정치적 입장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윤석 대변인은 이런 상황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예측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경이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아들이고 그냥 조용히 있을지 정지 상태로 아니면 힘이 붙이는 걸 느끼고 사퇴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사실 관심인데 딱 올린 건 하나입니다. 페이스북에 그 수많았던 이준석 대표의 글이 이번 주말 동안은 좀 없고 요걸 하나가 있습니다. 바람의 빛깔에 가사말을 올렸는데요. 이 유튜브로 그냥 올렸고요. 그 안에 가사 내용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근데 본인이 좀 무시당했다.
나는 어떻게 보면 배척당했다 이런 맥락이겠죠. 현재까지 뭐 당연히 그렇게 읽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준석 쳐내기가 지난 연말부터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라시로 그런 말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윤리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계속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나리오가 연말에 다 계속해서 나왔던 그 여의도에서 흔히 말하는 찌라시로 들리던 소문인데 대선 기간 중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준석 쳐내기 소문이 돌았다고요? 찌라시로? 소문이 돌았죠. 예, 다 여의도에 네 분이 계시니까 소문이 돌았나요? 그 소문을 안 들은 사람도 있습니까? 아, 저는 다 어떻게든지 들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뭐 이제 아마 윤핵관들이 쳐낼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 실행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실행 계획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다만 이제 윤핵관 주변의 공기가 그렇다 이런 얘기는 다 들은 바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어떤 기획설 같은 걸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JTBC가 단독 취재한 이른바 윗선 얘기가 언급이 되고, 그 윗선의 윗선 얘기가 또 언급이 되고, 급기야는 단일화의 옵션으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의 옵션으로 이 얘기가 들어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안심해라. 예. 우리가 이런 카드가 있다라고 그 카드를 비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윤석 대표가 올해 못 갈 거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대권 윤석열, 당권 안철수 뭐 이런 어떤 이면 합의 뭐 이런 것들이 그 이면 합의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암암리에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음모론 비스무리한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서 실제 대선 기간 중에 뭐 어느 정도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기획이 있는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윤핵관들 주변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준석을 정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저는요, 이게 뭐 그런 소문들을 진짜 많이 돌긴 했었거든요. 그 뭐 못 들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뭐 기획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 것 같아요. 날린다, 예. 날린다, 날린다 하다가 결국 정말로 날리게 되는 그게 어떤 그게 배우를 기획이에요. 그게 자기 그러니까 실현적 예언을 누군가가 어떤 서동요 같은 건가요? 각을 잡고 기획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이게 그런 소문들이 당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 그대로 그 어떤 지도부와 그다음에 후보와 갈등을 겪으면서 두 번의 그 말하자면 당무 거부를 했던 사안이 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반감들이 쌓였고 그때 이제 막 나왔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맴돌다가 사실상 어떤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버린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그 배우가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제가 조금 더 그 배우가 좀 있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나 또 가지는 것은, 이게 그 이른바 7억 각서가 1월에 쓰여진 것으로 제가 알고 예. 있고, 단일화는 3월에 이루어졌잖아요. 3월 초에 이루어졌죠. 3월 초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두 달간의 공백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이게 시기적으로도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가 이제 다 나온 상황이 아니고 이른바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기획설로 보는 데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일단 오히려 예. 그럼 그 말씀하신 언론 보도 뉴스룸의 보도잖아요. 예. 탐사부에서 했던 보도인데요. 장모 씨가 이 장모 씨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주변에서 여러 접대를 실제 담당했던 사람이고,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7억 각서를 받은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장모 씨가 7억 각서가 안철수 후보와 당시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뉴스룸에서 보도를 했었죠. 그 부분부터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하고 합당한 것도 안철수한테 그걸 보여줘가지고 합당된 거예요. 이준석이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도 합당해라. 예,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자, 이 각서 봐봐. 이준석 대표는 약점 잡혔어. 당대표 걱정하지 마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장모 씨의 일단 주장인 거고요.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했는데요. 후보 단일화는 순수한 헌실과 결단이었다고 했고요.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가 협상 각서로 활용됐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음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김재섭 비대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 달여 정도, 한 달여 정도는 시간차가 있어요. 각서 쓸 시간과 그다음에 물밑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교섭을 좀 구체적으로 한 거는 시차가 좀 있긴 있었고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의 주장인데요.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2월 9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측근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군요. 그동안 역행 보살 노릇하느라 애만 있었어요. 큰 공덕 쌓았으니 이미 충분해요. 잘 가요 이준석. 뭐 가고 싶기를 원했으니까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는데 마치 뭐가 있어서 잘 가요인 것처럼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월 달 댓글인데 안철수 단일화 조건으로 이준석 감옥행이라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댓글이 나오긴 다 추정의 영역입니다. 그러자 김윤 위원장이 조건 따지는 거래가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법치의 문제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누가 묻자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각서의 존재를 이 김윤 당시 국민의당 측에서 알고 있었냐라는 추정이 이준석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이 두 분은 얘기하기 좀 난감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 전에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소위 말해서 뭐가 잘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예. 스토리가 보는데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1월 3일 날 김종인 당시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해체 수순으로 재편하자고 하고 예. 이틀 뒤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시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2차 가출을 해요. 그다음에 1월 6일 다음 날 의총을 합니다. 그 의총에서 완전히 파국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고 추경호 당시 원내 부대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준석 대표 사퇴를 제안하는 총대를 맸었어요. 예. 이미 그때부터 이준석 대표의 자리 보전에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1월 6일입니다. 근데 1월 초죠. 예. 후보가 국회에 가서 포옹을 함으로써 또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를 쳐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어쩌다 기획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요.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해서 진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할 때예요. 굉장히 절박할 텐데 누가 당선을 전제로 이준석을 치고 설령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당권이 있으니까 이준석을 이번에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를 예.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도 예. 말씀을 드리면 저 이제 김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당시 이제 2월 9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아주 고강도의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던 그렇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뭔가 시기가적으로 좀 맞아떨어져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고 한 가지 제가 이 기획서를 믿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시차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단일화 전날까지 안철수 당시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고 당시 최진석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김윤 위원장은 좀 입장이 좀 달랐고 최진석 선대위원장이 직접 총대를 메고 안철수 후보에게 전원을 해서 예. 겨우 이 단일화 협상에 임했고 결정적으로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각서 하나가 단일화의 결정적인 조건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도 기획설 같은 걸 보통 믿지는 않아요. 이게 보통 그런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기획은 드라마 속에 있고 예. 실제는 보통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명확한 건 이때만 해도 그런 정서가 확실히 있었죠. 두고 보자 이준석. 대선만 끝나봐라. 예. 선거를 지든 이기든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 축출한다. 이런 정서가 명확하게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 정서와 그런 결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상황적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의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었던 의지들은 명확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예.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뭐 그게 근데 계획된 기획이냐 아니면 정말 그냥 상황적으로 이렇게 흘러다니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냐가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런 의지가 없었으면 당대표를 이렇게 무리하게 축출하는 일이 보통의 정당이라면 사실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선 의지가 이기고 들어가 지선도 있다는 이기고 말씀이시군요. 그럼 분명한 그런 어떤 축출의 의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한 그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게 정말 예. 막 쓰여져 있는 세련된 기획에 의한 거냐 아니냐는 그냥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지. 이런 어떤 그 권력이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의지들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이게 투자유치 각서를 이건 장 씨의 주장입니다. JTBC의 주장은 아니고 장 씨가
안철수 단일화 전에 안철수 후보 측에 이걸 보여줬다라고 장씨 측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있냐 없냐. 그쪽에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장 씨가 신뢰성이 없는 분이다라는 말도 덧붙여 있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럴 가능성도 높죠. 그분이 그냥 뭐 본인 스스로 뇌피셜이거나 아니면 이제 허풍을 떨거나 그런 거일 가능성도 높고 어쨌든 각서를 받은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그 각서를 누군가에게 전달한 당사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윗선이라고 거론되는 윤모 씨에게 전달한 상황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그 소위 말하는 뇌피셜에 그게 글로 전달이 됐다면 그보다 더 윗선으로 전달이 됐지 않았겠느냐라는 본인 나름의 그런 추정 끝에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고 또 당시에 그 각서의 존재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또 윤핵관 내부에 그 핵심들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 당시부터 정교한 기획을 준비하고 요 시점 들어서 이준석을 징계를 통해서 날리고 뭐 그런 거는 그런 전지전능한 기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뭐 정보기관이 공작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거보다 장철민 의원이 말씀하신 게 핵심이죠.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단지 자기 실현적 예언이 아니고 선거 끝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윤핵관들의 의지가 이게 이심전심으로든 아니면 구체적으로든 작용을 하면서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을 낳으면서 이 상황으로 흘러왔다고 봐요. 일단 뭐 두 분의 말씀은 각서의 존재를 당시 윤 후보 캠프 측에서도 알았을 가능성은 있고 그건 그렇죠? 상당히 있다고 안철수 봅니다. 후보 측에서도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김소연 변호사 말대로라도 이 장 씨가 말을 하기 썰을 풀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각서를 받은 거 가지고 자랑을 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추정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정치권은 보고가 늘 이런 게 있다는데요. 이런 정보 보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려졌을 가능성은 있고 다만 이것 때문에 기획에서 아주 정교하게 기획됐다기보다는 윤핵관들의 의지가 반영됐을 거라는 게 야당 측의 의견입니다. 기획을 했다면요. 그럼 그 각서를 받아내는 과정부터가 기획이 됐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각서를 써준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윗선이든 뭐든 간에. 그렇죠? 그 각서의 존재를 알았느냐, 알은 시점 이후부터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윤리위에서도 징계한 게 뭐예요? 그 각서 때문에 아니에요. 각서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각서를 왜 써줬느냐지 그 뒤에 일을 가지고 기획인이 뭐냐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의미가 없다. 각서는 일단 장 씨의 녹취 내용으로 보면 본인이 땅보다 중요하지 않다. 7억 각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땅 얘기한 건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용도를 변경해 준다든가 인허가권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장 씨가 받아놨을 수는 있고 이것도 추정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근데 요거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계속 당권에 대해서 내부 투쟁을 벌이는 동안 정당 지지도가 일단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올라갔어요. 뒤에 다루겠지만 민주당도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닌데 집권 여당 상황이 더 말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직 비대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봅니까? 착잡하게 보고 있죠. 뭐, 네, 저는 더 정해진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참 근데 사실 좀 그래요. 지금 국정 지지율이랑 정당 지지율이랑 같이 거의 막 쭉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지지율을 조금 저는 예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지율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훨씬 중요한 거고 지지율이 정말 70% 80%가 돼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연금 개입 손 하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지율이 뭐 정말 곤두박질 친다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FTA 협상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지지율 자체가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정당 지지율도 지금 같이 빠지는 건 우리가 좀 아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 빠지는 그런 것이 민주당이 잘해서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정말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시는 거. 특히 이제 보수 정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집안 싸움하는 걸 정말 안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속히 빨리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유튜브 시간이 좀 너무 집권여당 대표에게라 많이 지나서요. 유튜브 댓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 시간쯤 하고 있죠. 댓글 올려주시면은 그 중에 좋은 댓글 여러 개를 선정해서 읽어드리고 그중 2명에 대해서 영상 포커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지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썰픽입니다.
네, 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의 검증 책임 물어야. 과거 제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던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 검증과 인사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리 보시죠.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약 2달간 이어왔던 출근길 질의응답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야당에선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솔직하지 코로나 때문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근절될 때까지 못 하시겠다는 뜻 아니? 그거는 도어 스태핑 중단 선언이네. 정말 코로나19 탓일지 아니면 메시지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일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도어 스태핑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조심하자라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입장을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변화를 주고 메시지 관리에 나서겠다는 거는 바람직한데 그거를 코로나를 이유로 두는 건 너무 옹색해요. 게다가 오늘 이제 3가지 발표를 했는데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풀단 취재 최소화하고 대변인 브리핑도 서면 브리핑하겠다. 예. 저는 특히 이제 후자는 소통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확 짜증을 냈잖아요. 지난번 마지막 도어 스태핑에서 그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예. 나는 이렇게 도어 스태핑까지 하면서 언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언론은 나를 까칠하게 비판하냐. 그러니까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계속 찾는 거죠. 예. 야당한테 찾고 지난 정권하고 비교하고 언론 탓하고. 그래서 저는 도어 스태핑을 좀 세심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코로나로 들거나 그걸 명분으로 소통을 축소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진심을 믿어주세요. 지금 기자단에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단에 그 확진된 분이 여러 명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물론 도어 스태핑 중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핑계 대느냐 하시는데 일단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건 믿어주셔야죠. 저한테 너무 그런 큰 선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하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꼭 도어 스태핑이 이렇게 붙어서 해야 되는 건 용산에 아니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니, 여기까지. 더 심해지면 기자실 폐쇄하고 재택근무하실 건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제가 볼 때도 그건 정말 도어 스태핑은 괜찮고 물론 뒤에 가면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추석 전후일 줄 알았는데 약간 빨라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지율 때문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실수가 이렇게 누적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지금은 가랑비에 옷 젖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그 지지율 폭락의 폭우를 맞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지금 중단하고 새롭게 좀 바꿔서 시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맞는데 이제 그 참 핑계 댈 게 약간 애매하니까 군색하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에서 실수들이 누적되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가면 당연히 일단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으로서는 진짜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 국민의힘 지지율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이준석 대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지금 최근에 이제 지지율 폭락은 예. 실제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문제지 이게 당 상황이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진짜 당 상황이 반영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그래서 국정수행 평가도 오늘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20% 차이로 부정 평가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긍정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예, 전 기자 입장에서 보면 도어 스태핑은 정말 좋은 시도라고 보거든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중단하더라도 여러 환경상 그럴 수 이해하겠는데 다시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민주당 얘기입니다. 광주간 이재명 의원이 광주에
어제 갔습니다. 가서 어떤 절에도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지금 등반을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 있습니다. 처음으로 광주 방문을 했는데 지지자들에게 또 한마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또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지만 더 나아간다.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고요. 9일 새벽에는 트위터를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저희 가족 전부 민주당원 가입할 때 추천인에 이재명 쓰고 입당했어요. 라고 하자. 그건 뭐 오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제가 문득 드는데 또 끝만 더 해도 돼요. 라고 답글을 이재명 의원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저도 며칠 전에 밭 갈았는데 잘했지요? 라고 누가 묻자 네 참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민주당 장철민 의원 이거 먼저 좀 잘했어요 말고요. 제가 표현 방식에 대해 이 지금 광주 가신 거에 대해서 이건 뭐 출마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예비 경선 이 룰이 확정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재명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는 그룹 내에서 일단 안심하신 것 같아요. 이 컷오프나 이런 요소는 아예 없다. 무조건 그 예비 경선은 통과니까 이제 바로 이제 본선 모드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실제 이제 본선 과정을 어떤 식으로 치를 거냐 그러면 우리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부터 가서 이런 메시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냥 단순하게 일종의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한 사과를 조금 넘어선 비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게 실제 이 전당대회 본선 과정을 치르면서 더 필요한 일이신 것 같고 물론 이게 뭐 첫 번째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후에 이런 전당대회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전에 대한 좀 집중도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의원의 해 잘했어요. 뭐 해가 잘 떴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분들 입당 지금 했다고 해서 전당대회랑 관련 없잖아요. 투표권 없잖아요. 그 이후까지 본 행보잖아요. 어느 기사 보니까 이재명 의원은 마라톤을 100m 뛰듯이 하고 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였어요. 지금도 저 보시면은 대선 때랑 똑같은 포즈예요. 뭐 하트하고 뭐 사람들 만나서 책임은 내가 다 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당대회 승리 이후 당권 잡은 이후에 총선까지 그 이후에 또 대선까지 보는 그랜드 플랜 잡은 건 좋은데 이재명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은. 저희 당이 이제 지금 이 과정이 지지율이나 당 어떤 여론에 반영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살짝 지나가면 민주당에도 또 포커스가 맞춰지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지 민심이 아주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요 이렇게 정말 이 오글거려 죽겠는 이야기들을 이재명 의원이 서슴없이 쓰는 것은 그냥 이재명 의원이 애교가 많아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제 전 정치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의 결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른바 뭐 개딸 논란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른바 개딸들이 쓰는 언어들도 되게 말하자면 오글거리고 일반인들이 차마 나쁘고로 쓰지 못하는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이재명 의원이 그걸 받아준다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벽을 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문화를 지닌 사람들만 이재명의 편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그 안에 가두어둬서 민주당이랑 이질적인 아주 강성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 그 문화들을 아주 공고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당대회랑 사실 아무런 상관없는 당원 가입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왜 이런 정말 오글거리는 말들을 쓰느냐 하면 저는 그런 민주당 내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새로 민주당 내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그 이른바 개딸과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모으려는 그리고 이들을 가두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읽혀집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 또 그런 팬덤을 기반으로 민주당을 싸우는 민주당으로 만들지 아니면 좀 이제 다른 비전을 보여줄지 그걸 아직 속단하긴 이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미 이재명 의원이 출마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치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출정식 행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자기의 비전을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 또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런저런 뭐 비난이나 비판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좋든 싫든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서 정치적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이재명 의원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치적 기대가 가장 큰 사람도 이재명 의원이라는 점이에요. 저는 그런 어떤 책임이나 기대에 맞는 그런 행보나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약간 기술적으로 이 출마를 늦추거나 그러면서도 강성 지지층하고는 다소는 좀 저렇게 그 유치한 방식으로 소통하거나 이런 건 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의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을 삼선 중진이 서영교 의원도 출마했는데 거기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을 맡았었다. 이 의원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저렇게 했는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이제 의원들도 줄을 서는 듯한 느낌이 전문 용어로 묻어가기라 그러죠. 묻어가기라고 전문 용어로 합니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서영교 의원이 반박하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댓글 영화표를 또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시죠? 긴장됩니다. 안쪽에 앉으신 윤희석 대변인님께서 약간 긴장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런 댓글은 없습니다. 양말 관련 댓글이요. 저도 양말이 신경 쓰이더라고. 그 얘기 듣고 나서 굉장히 양말이 신경 쓰이더라고. 엄청 신경 써요. 먼저 내용 현안에 대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동땡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담을 다 빨아먹었는데 결국 씹던 껌 된 거다라고 했고요. 울프 티처님 솔직히 이준석보다 리더십 없는 정치인 찾기 힘들다. 무슨 리더십 없는데 혁신을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단일화 각서에 대해서는 세미 파땡님 그만 누가 봐도 기획이 있는 거구만. 뭔 변명만이라고 주셨고 박시무땡님 기획 물음표 그렇게 당한 거라면 7억 각서 문제 해결을 해야죠.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왜 해명을 못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썰전 라이브 관련돼서 의견이 주셨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썰전 안 하니까 심심해요. 그 시간에 썰전 시청 시간인데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청소하시면 좋습니다. 청소하시면 되고요. 바이황님 영화표 후기입니다. 와이프랑 손잡고 영화 잘 봤습니다. 전 영원한 썰전의 팬이 돼버렸습니다. 매일 3시만 되면 기다려지네요. 늘 편향 없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고요. 영전님 이분 정말 하나 더 주고 싶어요. 영화 헤어질 결심 아내와 보고 함께 쭉 살아갈 결심하겠습니다. 후기인데 저희가 영화표를 드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방금 제작진이 줬던 분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분 쭉 살아갈 결심한 영전님에게 영화표 2장 들어갑니다. 영화 어떤 영화를 보실지는 부부가 논란 없이 합의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첼로맘님 보수의 품격 윤희성님 뭐 다른 건 없네요. 구체적인 건 없고 그냥 요것만. 그분 지난번에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요? 외우고 계시네요. 저도 기억이 아니 제 기억이 나가지고 예. 진짜 보시네 자주. 김재윤님 어이입니다. 김재선님 헤어스타일 정확한 2대8 머리만 보면 군 장성급인 줄. 아닙니다.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원래 계속 스타일이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2대8로 스타일을 고수해 오신 김재섭 전 비대위원입니다. 저희가 영화표를 드려야 되니까요. 앞서 이제 이게 현안 관련돼서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해서 저희가 아까 감자전님 썰정 시간인데 뭘 가르쳐 주세요 했던 분 이분 제가 청소하라고 그러는데 영화 보시고 청소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유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넘어갔습니다. 영화표 2장 보내드리고요. 헤어질 결심 안 해보고 쭉 살아갈 결심하신 분도 영화표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 하죠? 이제는 3시. 3시 하면 썰전 라이브.
네, 4시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아주 궁지에 물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이거를 가불기라고 합니다.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자, 가불기 당한 이준석이라고 잡아봤고요. 까불기 아니고 가불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소리가 좀 좋아졌는데. 네,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불기가 이제 저번에 저희가 썬 적도 있는데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맞죠? 그렇죠. 방어하기가 힘든 기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가드, 방어가 불가능한 기술. 이준석 대표가 이제 2030 젊은 층을 많이 대변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MZ세대 온라인 용어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자, 당시 이제 아까 보신 그 표현은 뭐냐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조건부로 받겠다고 하니까 받든 말든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에 들어갔다. 뭐 외통수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공교롭게도 이번 윤리위 사태가 터지면서 이준석 대표 당내 분위기를 좀 보면 오히려 본인이 가불기 상황에 당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안팎의 기류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건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마땅한 정말 뾰족한 수가 없는 가불기 상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이준석 대표는요, 뭐 다변으로 유명하죠. 말도 잘하지만 말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해놓은 발언들이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다시 자신에게 향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건데요. 자, 홍준표 시장 업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대표 업보라고 생각하십시오. 바른미래당 시절 예전 대선배였던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모진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대표를 좋아하는 측면에서 충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겁니다. 비판했다기보다는. 자, 여기서 보시는 이 업보,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많이 쓰는 표현, 불교 용어인데 카르마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는 인과응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인과응보는 어떻게 말 그대로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중에 하나죠. 인과응보는. 인생사 세옹지마이기 때문에 업보가 있는 것이다. 자, 김종필 전 총리가 정치란 허업이다, 헛된 일이다 이런 했던 말도 있었습니다. 업보가 쌓이면 결국에 그게 허업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대표와 대표적인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거를 돌아보고 좀 시간을 좀 갖고 돌아보면 좀 또 수가 나올 것이니 젊다, 응원하겠다 이렇게 남겼었는데 여기 언급된 과거 이제 손학규 대표와 또 이 대표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길래 또 저런 얘기를 했는지 짚어주시죠. 다시 한번. 과거였습니다. 한 2019년 당시인데요. 당시에 그 바른미래당 창업자였죠. 유승민 전 의원 또 안철수 의원 이 두 사람이 이제 뒤로 물러난 뒤에 손학규 대표 시절에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지도부가 사사건건 갈등 싸우기도 했는데 일단 장면 하나 보고 가시죠. 주대한 위원장께서 아니 왜? 발언권을 얻어 갖고 발언권 주세요. 잠깐 계세요.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많이 봤던 장면과 유사하죠.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부딪힐 때랑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글쎄요. 그때 배현진 최고위원이 발언권 달라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좀 가만히 있어라, 약간 자기 말만 했던 그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대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과거 모습과 비슷해서 또 있는데, 자, 올해 초였습니다. 이른바 윤핵관과 갈등할 때 대선 초반이었죠. 자, 사퇴해라 지도부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나는 손학규에 단련된 사람이라 거취에 변함이 없다. 사퇴 요구를 일축한 적이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옛날 얘기를 다시 꺼집어냈는데, 자, 이 시절이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시절입니다. 자,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준석 대표 계속 손학규 대표를 사퇴하라고 꾸준하게 내부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사퇴를 하지 않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당시에 자, 손학규에게 단련됐다고 하는 이준석 대표 당내에서는 손학규를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때 자신이 대표도로 계속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대표가 된 상황에서 이제 주변에서 자신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 본인도 역시 안 물러나라고 버텼다. 손학규 닮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슷한 공격을 받았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업보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참 정치란 게 묘합니다. 어떻게 좀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지. 정리를 해보면 과거 자신이 했던 대로 되받는 업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는 버텼지만 이 대표가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가불기 상태에 직면한 이 대표. 뭐 오늘 아무런 공식 대응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모처에서 집권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징계 당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자, 자진 사퇴는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다. 앞으로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도 그러니까 친이준석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자, 법원에 어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심판을 좀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 나오긴 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좀 윤리위 재심 같은 경우는 뻔한 같은 사람들한테 재심 요청하는 게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나마 호소해 볼 수 있는 게 법원의 그 징계 무효 소송이다. 어쨌든 딱히 뭐 이 대표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말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까? 네, 일단 봐야죠.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고 행동을 봐야 되겠지만 역시 이 대표가 과거에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어요. 지난 4월이었죠. 그 가사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그 경기지사 출마하겠다고 복당 신청을 했을 때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그때 손학규 대표랑 싸울 때 이런 거 소송 많이 걸어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못 이기죠. 못 이기죠. 정당 내 자체적인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법원이 개입해서 결과를 바꾸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손학규 반면교사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아까 그 썰전 라이브 토크에서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과거 민생당의 경우에 당권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한 적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굳이 찾아보면 당시는 당권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위치 여부였기 때문에 당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썰전 라이브 토크 다 들어보시나 봐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역시 엘리트. 자, 어쨌든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 대표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 대응을 한다면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키워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가불기에 당한 이준석이라고 정해봤는데 자, 이 대표 지금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불기, 정말 상대방이 방어하기 힘든 정도의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자주 코너에 몰았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본인이 그대로 돌려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이 대표가 꺼낼 비단 주머니 뭘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비단 주머니를 또 꺼낼지 사실 또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왔던 정치 스타일은 또 항상 새로웠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아니면 홍 시장의 조언대로 한 차례 좀 숨고르기를 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에 중징계를 받은 뒤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부 최고위원 회의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정미경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최고위원회 이준석 대표는 나오지가 않았지요. 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오는 건가요? 연락도 안 가죠,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예.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윤리위 결정이 나고 나서 새벽에 예. 오후에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 주재로 이제 간담회 있었죠. 예, 그 혼란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이미 사무처에서 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로 그걸 작성을 해줬어요. 예. 이제 그거 보고 그다음에 보고를 듣고 이 혼란 수습할 수 있는 당원 당규의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로 본다고 사무처가 그랬고, 예.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원내대표 권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한다. 직무대행을 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받았거든요. 보고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죠. 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준석 대표를 만난 건 그러면 그 회의 끝나고 그러면 그날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가 예. 되겠군요. 네, 네. 3시 이후에. 네. 그래서 이제 대표에게 지금 이런 당에서 수습안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게 맞는 것 같다. 예. 이제 왜냐하면 당 대표도 또 여기에 책임이 있으니 예. 또 힘을 합쳐서 빨리 이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된 국면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리고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죠. 누명을 빨리 벗고 돌아오는 게 맞고, 예. 그다음에 가처분 같은 거는 뭐 할 수는 있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저는 우리 홍준표 전 대표의 말씀이 맞다고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가처분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예, 이준석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듣고만 있었죠. 제가 뭐 하나하나 좀 더 여쭤보면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금요일 오후에 만났을 때는 혹시 당대표실이나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아닙니다. 그냥 외부에서 봤습니다. 당사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현재 나오지를 네. 않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네. 봤고. 네. 그러면 일단 이준석 대표는 왜냐하면 금요일 오전 한 인터뷰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일부 이제 그렇게 해석되는 당규가 윤리위원회 규정이 있죠. 그걸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당대표가 권리냐 사고냐를 얘기했을 때 그 전제는 당원권 정지가 지금 효력이 발생한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거기서 그 얘기를 나눈 건 아니니까요. 아예 그러면 당시 정미경 최고위원이 의견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간담회,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 약식 회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무처의 그런 수습안, 그 다음에 당원 당규 해석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부로서 이게 초유의 사태니까 이 혼란을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는 게 예. 우리의 해야 될 도리이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맞췄어요. 예. 이준석 대표는 전혀 뭐 이렇다 할 반응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듣고만 예, 있었고 예. 어떻게 계획도 아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 생각할 시간을 또 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의 입장, 지도부의 지금 또 입장, 나머지 이 많은 최고위원들이 또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도 또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듣고 아마 본인이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민의 뒤에는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보십니까? 오늘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과연 당사에 올 거냐, 아니 우리 그 최고위원 회의에 오실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론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시지 않을까. 예, 오지 그렇게 않았다는 건 봅니다. 당원권 정지라는 현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은 아무튼 그 수습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할 때 사실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당원 당규의 사무처의 사실은 유권 그렇죠. 해석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 노하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한 그 직원들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는 제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최고위에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는 오지 않았다라는 행동이 있다는 거고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좀 무겁죠. 예. 배현진 최고위원은 간만에 원래 보이콧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는 다음에 나왔더라고요. 예. 네. 전부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그거였죠. 그 주말 사이에 이제 뭐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사무처에서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다 같이 들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사고로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회의의 결과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예. 직무대행 체제로 최고위원회는 사실상 뜻을 모은 거잖아요. 네. 의결을 한 건 아니죠. 권성동 직무대행의
뜻을 얘기를- 모았다라는 건 거의 뭐 이제 지도부는 의결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 국회의원들 오늘 의총을 열어서 지금 여러, 열고 있죠. 예, 의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그 뭐 초선의 모임, 재선의 모임, 3선 이상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각 이런 걸 의견을 공유하고 이제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들어보자고 오늘 한 거죠. 그러면 일단 그 상황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상황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당대표는 사고로 규정한다라는 게 최고위원회 지금 네. 사항인데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초기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6개월 동안 사실은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긴 하지만 이 상황은 계속 그렇게 갈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전당대회나 비대위 체제가 또 현실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내일 일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몇 개월, 2개월 후, 3개월 예. 후, 6개월 후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 초유의 사태라는 점은 다 그렇죠. 인정하죠.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혼란스럽다는 건 다 인정하죠. 예. 그러면 이 혼란을 극복하고 어떤 수습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당원 당규가 우리의 나침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이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정치적인 목소리를 만약에 낸다면 결국은 또 다른 혼란을 또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 피하고 싶은 걸 거예요. 예. 근데 현재는 지금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한 2달 정도 지나면 직무대행 체제가 과연 타당하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 지금은 혼란이 막 닥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늘 일관성 있는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단식 투쟁을 해가면서 예. 사실은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인데요. 예. 선거에서 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투쟁을 해도.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선거에서. 선거란. 예, 선거라는 게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당 내부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 이준석 대표 이 문제를 윤리위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분열을 잉태하는 거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대표를 흔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예. 이준석 대표를 또 이거는 징계해야 된다는 또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이 분열을 초래하는 게 과연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동체를 이렇게 화합하고 함께 가고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라서 예.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윤리의 징계 청구가 된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고. 네.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상황은 결론이 징계를 이렇게 했잖아요. 됐으니까요. 이제 성적표는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저는 또 같은 입장인 거죠. 빨리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규정대로 그렇죠. 당대표의 사고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이준석 대표도 협조를 해줘야죠. 협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가처분 같은 법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가처분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기각되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예. 가처분이 기각될지 인용이 될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어떤 자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그 법원에 가가지고 하는 게 그게 과연 도리에 맞느냐? 저는 예. 일단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또 혼란이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깔끔히 수습하는 방안은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를 거치거나 또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연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 조건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스스로 사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또 혼란이 그러니까 혼란이 끝나질 않고 혼란이 계속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예. 혹시 이준석 대표에게 뭐 사퇴를 설득하고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 자체를 불복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협조를
그러니까 윤리위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누명을 벗고 다시 돌아오라는 홍준표 대표 말대로 그 정도 설득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왜 더 나가서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걸 가지고 설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장차 어떤 뭐 원칙에 맞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당내 갈등만 더 일으키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사퇴를 요구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자체도요. 이 함께 가야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우리의 오늘의 이 결정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면 갈등 없이 가야 된다. 계속 갈등을 그러니까 계속 생산해내고 재생산해내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어도 다시 그거를 화합하고 갈등을 없애고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집권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여기서 그렇죠. 집권 여당이 당 대표가 징계를 받고 권력 투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비판 여력이 높거든요. 그러면 사실 더 힘을 모아야 되긴 할 텐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은 사실은 윤핵관들의 어떤 기획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폭로에 윗선이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금요일 이전 상황이잖아요. 예. 항상 이게 수사도 마찬가지로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인 것처럼 정치도 그런 거예요. 목요일 날 입장이 틀리고 또 금요일 날 입장이 틀리고 토요일 입장이 틀리고 지금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하자는 거에는 동의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예. 그러면 뭐 폭로의 배경이 있다거나 윤핵관의 음모가 있다거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미 중징계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다라는 갈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생산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 대표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나는 그럼 뭐냐 피해자다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내가 피해를 봐야 되냐 음모의 기획의 피해자가 돼야 되냐. 그거는 이런 거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공동체의 대표라는 자리에서는 그것만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예, 공동체의 대표, 그다음에 그냥 개인의 지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도 공동체의 대표의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정미경 최고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썰잘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회의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